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나라는 어수선한데 세월은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 스토리 뉴스 컨셉은 설상가상입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뜻이죠. 5가지 꼭지로 엮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화폐개혁 참 불안하죠.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 이런 와중에 달러는 계속 오릅니다. 달러에 투자해야 할지 또 언제까지 이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지 참 궁금하시죠. 두 번째 설상가상은 일자리는 점점 부족해지는데 세금은 더 늘어나는 듯 합니다. 참 설상가상입니다. 세 번째는 수명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참 실감하죠. 그런데 주머니에 쓸 돈은 점점 줄어드네요. 정말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나라에서 참 돈은 많이 쏟아붓는데 가성비는 더 나빠집니다. 참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경제정책 참 꼬이는 듯 하죠. 그런데 말은 더 꼬입니다. 누구 말일까요? 이따 같이 보면 같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상가상이라는 주제로 스토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설상가상은 계속 달러가 최근 급등한 현상이죠. 이 그림은 이제 달러 그래프인데 이 그림에서도 확연히 최근 며칠 사이에 급등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날짜가 1163원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3원 정도 빠져서 1160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달러 급등 현상, 강달러는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달러를 사두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 또 질문들 많죠.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달러가 연초 대비 올해 연초 대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원달러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 예를 들면 주요 통화국 그걸 다 대비해 보면 평균이 2%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글로벌 경제가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만 나홀로 고고싱싱 하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 통화 대비 미국이 유독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원유를 미리 사두어야겠다라는 이게 선수요가 일시적 증가하면서 원유 결제를 뭘로 합니까? 달러. 그러니까 이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독 글로벌 평균 강달러는 한 2%인데 우리나라 원달러는 4% 이상 최근에 또 급등했다는 거죠. 자, 이 요인은 뭐겠습니까? 이 글로벌 평균 대비 2% 이상 한국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한국 경제에 이제 우려가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경제 주력인 뭐 반도체도 부진하고 이따가 뭐 보겠지만 지난해 법인세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둔 법인세 가운데 4분의 1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경제의 뭐 중심인데 이게 부진하니까 또 이제 중국은 요즘 이제 내수 부양책을 써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국 펀드도 좋아졌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주요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경제도 당연히 그만큼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중국 경제가 부양되는 것에 대한 마중물 효과가 아직 한국에는 없다. 한국이 중국 경제가 이제 부양되는 것에 대한 수혜를 과거에 비해서 못 받고 있다. 이런 영향도 있고 또 뭐 단기 이슈인 북한 문제도 계속 답보 상태로 꼬여 있다. 뭐 등등 비롯해서 지금 국회도 난장판이듯이 여러 가지 뭐 정치도 꼬여 있다. 경제는요. 정치와 사회 문화 이런 등등의 하나의 결과물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만들어내는 결과적인 상품이 곧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도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원달러 환율에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더라도 강달러가 평균 한 2% 정도 달러가 강세인데, 이 현상을 보면 결국 이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가 미국에 비하면 약세인 영향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나라들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이 강달러의 평균의 현상도 좀 줄어들겠죠. 다들 이제 대체적으로는 하반기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경기가 좀 회복되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는 조금 지금보다는 내려서지 않겠냐, 하향 조정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때 이제 예상되는 강달러의 마이너스 정도를 지금보다 한 1, 2%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이죠. 한국 경제도 일단 나중에 하반기에 반등한다고들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한국 정부에서 영향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흐름에서 영향력이 있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조금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D램 주력 제품, 주력 가격이 이런 쪽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답보 상태에 있다. 이것들이 대체적인 재고가 좀 정리가 되다 보면 하반기에는 반등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좋죠. 왜? 주력이 반도체니까. 또한 이 반도체는 한국 정부의 정책하고는 크게 관계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만약 그 예상대로 간다면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겠다. 바로 이제 반도체, 또 반도체 주변 산업들의 영향 등으로. 그래서 반도체가 3, 4분기에 반등을 전망한다면 지금 원달러 베이스에서 특히 강하게 누르고 있는 이 강달러 현상도 한 1, 2% 정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전체 경기가 미국의 상대적인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이런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면, 최근 이제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원달러 1개월물 최종 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1개월 뒤의 가격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선물인데, 이 호가가 이 1개월 이후의 선물 호가가 1달러당 1158.55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자죠. 25일 2억 회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의 가격 마감인데, 이것을 보면 어제가 원달러 환율이 1163 꼭지를 찍었고 오늘 조정된 것이 1160원인데 1개월 뒤에 선물 시장에서는 1858원 8.55원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선물 쪽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24일 기준 환율보다는 0.65, 24일이나 오늘이나 이제 거의 같은 가격, 같은 환율인데, 오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뭐 한 0.60 정도, 0.65 정도 하락한 것이니까 나중에 실제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환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 달 뒤의 환율은 원화 베이스는 지금보다 한 0.6원 정도 떨어지는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면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최소 20% 이상, 지금보다 고점 대비니까 어제 1163원 달러 베이스 1163원 대비 한 최소 2% 이상 하향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조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뭐 한국의 경제적인 체력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전 세계적인 미국만 고고 싱싱하는 홀로 독주하고 있는 이런 영향도 있고, 이것들이 조금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보면 글로벌 쪽에서 개선될 것이 마이너스 1, 2 정도, 지금 이제 달러 기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조금 개선된다고 보면 마이너스 1, 2 정도, 이걸 평균하면 최소한 2% 정도는 지금 강달러 현상이 조금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며칠 사이에
크게 오른 이 달러는 조금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환 투자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1%만 올라도 이게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왜? 이 환이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것 없고, 이 환율 변동이 각국의 수출, 수입 이런 등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이죠. 반면 개인의 재테크에 적용할 때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뭐 1%, 2%, 3% 이상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수두룩 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개인의 재테크 측면에서 견주어 보면 크게 이제 위협적인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엊그제 25일자죠. 7원이 올랐다. 7원이 오른 것으로 외환시장이 시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속보로 떴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가가 1% 상승되었다. 주가 평균 지수가, 이것은 속보로 뜰 일은 아닌데 이 환율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그때 7원이 올랐다. 이것은 1100 그 전에 1100 뭐 한 60원 이 기준 50원 60원 대에서 보면 1%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보로 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달러에 투자하면 우리가 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착시 현상을 느끼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것과 우리의 재테크 수익률을 좀 구분하는 것도 좋겠다. 어쨌든 달러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 달러, 지금 강달러 현상에 당장 선물 시장에서는 1개월 뒤를 지금보다 낮춰보고 있으니까 그 점 조금 생각하시면, 달러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조금 분산해서 내가 가진 돈에서 일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설상가상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세금은 더 많아지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지난해 세금이 지지난해, 즉 2017년보다 무려 30조 원이나 더 거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최고 증가액이라고 하고, 따라서 조세 부담률도 사상 최고였다고 합니다. 2017년에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20%였다고 하고, 2018년도 지난해 이제 30조 원이 더 거쳤다는 기준으로 하면 21.2%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2%가 조세 부담률이 증가했죠. 이건 역시도 18년 만에 최고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세금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완전 무거워져서 허리가 휘어지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조 원 가운데 법인세, 기업에서 부담한 법인세가 지난 2017년 대비 11조 8천억, 11.8조 원 정도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지난해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크게 이제 좋았죠. 지난해 보면 뭐 1분기, 2분기 삼성전자 기업 실적 발표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난해 법인세 낸 금액 가운데 총 4분의 1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좋았고, 그 덕분에 이제 법인세가 많이 증가됐다. 11.8조 원 정도. 또 이제 양도세, 집값이 크게 올랐었죠. 2017년, 2018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 즉 양도세도 약 3조 원 가까이, 2조 9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양도세는 아무래도 집값이 올랐고 차익이 많을수록 또 양도세도 많았겠죠. 부가가치세도 2조 7천억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해 2018년은 또 부가가치세가 2조 7천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소비도 뭐 지금 현재의 침체보다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정권거래세도 2조 2천억 정도 증가했네요. 주식 거래가 상당히
지난해는 좋지 않았지만 장이 그 가운데서 활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2조 2천억 원 정도의 정권 거래 세수가 있었다. 자, 이것들의 합계가 19.6조, 즉 한 20조 원 정도, 즉 증가했다는 세수의 30조 원 세수의 약 3분의 1은 바로 이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정권 거래세 등등의 세금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근로소득세도 2조 3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이제 차지한 어마막대한 그 비중을 감안하면 2조 3천억 증가는 다른 이제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정권거래세 이런 등등이 증가한 것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증가한 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한 개 살펴볼 것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국의 고령화 앞으로는 세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써야 될 돈이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OECD에서는 지난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지출이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는 사회지출이 늘어나니까 이 사회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뭐죠? 바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2018년 세수가 법인세를 포함해서 뭐 30조 원이 증가했고 덕분에 조세 부담률도 사상 최고 21.2%를 기록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018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낮은 순서, 적은 순서로 7번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보다도 떨어지고 또 순서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세금이 증가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분야에 조금 길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절세,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큼 세이브 되겠죠. 선진국 OECD,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과세 상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세금을 조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절세 상품, 비과세 상품 이런 것들을 줄이고 없애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절세나 비과세 상품들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미래의 나의 세금을 줄이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명은 느는데 쓸 돈은 줄어드는 설상가상입니다. 자, 이 왼쪽의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이전 소득 활동을 할 때 쓰는 돈, 소비하는 돈과 막상 은퇴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쓰는 돈의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은퇴 이전이나 이후나 비슷하다라는 비중은 0.6%. 참 행복하죠. 은퇴 이전이나 이후에나 쓰는 돈이 비슷해. 그러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 은퇴 이전보다 은퇴 이후에 쓰는 돈이 30% 정도 부족해 라는 분들은 15.8%, 또 50% 가까이나 부족해 하는 분들이 32.8%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소비 수준이 현역 시절의 50%도 못 미치는 비율이 48.6%, 즉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퇴 이전의 소비 활동보다 은퇴 이후의 소비 활동이 50%만 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은퇴 이전에는 뭐 자녀 부양, 교육비 등등으로 쓸 돈이 많은데 은퇴 이후에 한 50%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반면 이 아랫단에서 12.5% 또 38.3% 이런 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한 50% 이상의 소비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분, 참 행복한 분들이죠. 어쨌든 이 자료는 4월 22일 하나금융연구소에서 65세에서 75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볼 자료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이 금융자산은 평균 82세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렇게 준비한 금융자산 역시도 평균 82세, 82세에 소진된다고 하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하면 자칫하면 평균 20년 가까이는 돈 없이 참 부족한 돈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이후에 금융자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답니다. 금융자산 소진 후 추가 자금 마련 방법이 뭐 절반 이상 52.6%는 없다. 사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 뭐 일을 하겠습니까?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었다고 하는데 그때 일을 하겠습니까? 다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이런 33.8%는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칫하면 최근 동영상, 돈 파는 가게 동영상에 이런 것이 있었죠. 노후 파산. 그것도 좀 유념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결국 노후 파산의 위험에 임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요? 먼저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좀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은퇴에 이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내 노후 준비가 우선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은퇴 이후에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야 자녀한테 어깨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33.8%는 자녀 부양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자녀가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편안하겠습니까? 대체로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자녀들에게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지금 우리 부모들이 나의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노후가 나중에 편안하면 설령 자녀가 그때 조금 힘들더라도 기댈 수 있는, 또 비빌 수 있는 언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한 이제 노후가 되면 정말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는데 바로 목돈 리스크입니다. 목돈 위주로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또 우리나라 이 금융 사기의 피해자 70%는 바로 60대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 이후에 목돈 위주를 좀 가지고 있으면 많이 조급해집니다. 왜? 목돈은 지키고 싶고 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원금에서 자꾸 까먹어 쓰면 더 조급하고 불안하죠. 그럴 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단력도 또 떨어지고 어느 누군가 소곤거리면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이제 나이가 든 이후에는 목돈보다는 월 들어오는 돈을, 안정적인 돈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은퇴 이후에도 또 월 지급식 이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금융 상품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목돈을 잘게 쪼개서 월 지급받는 이런 쪽의 상품, 이런 재테크 포트폴리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것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상가상입니다. 나라에서 참 재정지출, 추경 등등해서 돈은 쏟아붓는데 가성비는 참 안 나오네요. 그죠? 지금 그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주 충격이었죠. 국민 실질 총생산 GDP가 지난 1분기 1월, 2월, 3월 달 기준으로 보면 0.3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0.3 정도 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어떤 의미인지,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의 0.3%는 마이너스 0.3%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2008년 4분기였는데,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이후 최저 성장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시중에서 자주 지금 경기가 10년 전보다 더 나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수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마이너스 3.3이었고, 그때는 전 세계가 망했을 때 일어났던 이 마이너스 3.3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때처럼 망하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그 이후 최저 성장률을 지금 마이너스 0.3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지금이 10년 전, 20년보다 더 살기 어렵네 라는 것을 지표로
나타낸 꼴이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이 수치는 2017년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마이너스 0.1% 더 하락한 셈이 되죠. 그래서 2017년 4분기 때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이후에 보면 또 거의 5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는데 5분기 전 2017 4분기 그때보다 오히려 또 마이너스 0.1 정도 더 나빠졌으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나쁜지 확연히 알 수 있는 수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1분기에 왜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을까? 다른 요인들도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조금 위안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지난해에 정부가 특히 12월 달에 집중해서 정부 예산 지출을 했죠. 막 했습니다.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이 지난 2018년 4분기에는 무려 정부 기여분이 1.2%였습니다. 지난 4분기에 전체 경제 성장률이 1%였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1.2%였으니까 실제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 0.2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즉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인데 정부가 플러스 1.2를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에서 마이너스 0.2였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제 1, 4분기에는 정부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정부 기여도가 보면 마이너스 0.7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난 1, 4분기에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인한 정부 기여도가 지난해 4, 4분기에는 1.2였는데 이번 1, 4분기에는 0.7이니까 무려 얼마입니까? 1.9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1.9. 대신에 또 반면에 우리가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기여도는 이번 1, 4분기에 0.4다. 그러니까 지난 4, 4분기에 민간의 기여도는 오히려 정부 기여도가 다 차지했으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민간의 기여도가 0.4다. 근데 지난 4, 4분기에는 0.3 정도, 마이너스 0.3 정도. 그렇다면 1, 4분기에는 민간의 기여도는 약 한 0.7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 이것들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몫이다. 자, 이렇게들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민간의 기여도는 높아졌다고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으로 보면 마이너스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그리고 실질 국민 총생산 마이너스 0.3에 가장 크게 기여한 쪽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5번째 설상가상인데 경제 정책도 꼬이는데 말은 더 꼬입니다. 누구 말인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1, 4분기 때 설비 투자 부분이 가장 크게 충격이었습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지난 분기 4, 4분기에 비해서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0.8 정도로 엄청나게 후퇴했는데 하나씩 좀 보면 설비 투자가 지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6% 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1, 4분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16.1%, 마이너스 16.1%니까 이게 국제통화기금 20년 전, 그때 IMF 직후 1998년 1분기 때, 그러니까 IMF 직후였으니까 그냥 기업들이 올스톱 했죠. 설비 투자를 아예 올스톱 했죠. 그때가 마이너스 24.8%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이 뭐죠? 전체적인 우리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분기 마이너스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그 이래로 최고치다. 최고 안 좋았다. 그러면 1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더 나쁘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등등을 감안하면
네,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자료는 뭐죠? 기업의 설비 투자가 IMF 20년 전, 그 IMF 직후 이후 21년 만에 제재 수준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니까, 설비 투자가 지금 얼마나 눌려져 있는지. 근데 설비 투자는 어디서 합니까? 바로 기업에서 하죠. 자, 경제 정책도 꼬이는데 말은 더 꼬이네.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는 민간 부분의 기여도는 조금 증가했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국가 전체 경제에서 보면 크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경제 정책이 꼬이는 건데 말은 더 꼬이네. 누구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성장의 엔진인 기업 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참 이주열 하는 총재가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기업 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적폐청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엮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면 어떠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기업 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이것 이상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제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 활력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되고 과거의 나쁜 관행들 당연히 또 청산해야 되고 일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밸런스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지금 눌려져 있는 현상, 이것이 글로벌 경기의 여러 가지 또 나쁜 국면하고 맞물리면서 더욱 움츠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 생각하면 기업들이 또 정부에 조금 일부러 삐딱하게 서 있는 감정적으로 이런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풀어가면서도 또 따뜻거려야 될 것은 따뜻거려 가야 되는데 이런 조절력이 지금 정부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쉽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는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은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이런 지표들을 냉정하게 보면서 조금 더 스탠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장의 국민들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오늘 스토리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또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바로 이겁니다. 역대 마이너스 성장률 10년 내에 최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견고한 편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2200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각종 지표,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표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이것은 재테크를 하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위안을 삼을 만한, 또 어떤 의미에서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을 또 조금 살펴보겠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설상가상이라는 주제로 5가지 여러 가지 엎친 데 덮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어수선하고 국회도 난장판이고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할 것 없이 꼬일 대로 꼬여가는 이 시절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좀 크게 보면 이 고비 역시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가 함께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한 주간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